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화물연대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네. 예, 화물연대 관련된 사건의 영상도 뒤에서 한번 좀 틀어주세요. 조금 있다. 예, 그런데 이 화물연대 사건 이후에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면서 경남 경찰청장을 면담하겠다고 그러면서 경찰청에 난입하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경찰청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건의 근본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국 네. 이제 노란봉투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대방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까지 뭐 몇 가지의 판례들도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청 입장에서는 내가 교섭 상대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BGF 리테일이라는 CU라는 우리 편의점 다 아실 텐데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 이 사람들과 우리는 교섭 상대방이 되는 지금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송기사들은 외부 운송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 지금 BGF 리테일과의 어떤 직접적 관련성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화물연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대구의 결의대회 그리고 그 이전에 진천의 그 점거를 했습니다. 예. 이 점거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쟁의 행위인지 이게 정확치 않은 거예요. 교섭 상대방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BGF에서는 비조합원이 운송을 하는 대체 차량을 투입을 했는데 이 대체 차량이 물건을 싣고 나가려고 하니까 경찰 측에서는 이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때 조합원들이 이 차를 막아서면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지금 이제 영상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막으면서 생긴 사고인데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이 사고가 경찰과 자본, BGF 리테일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도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경찰청 진입에서는 좀 난동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법적으로 교섭 상대방이라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점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물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 차량을 넣은 것인데 이게 과연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노란봉투법 현상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외주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BGF 관련된 협상 속보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한 네. 2023년부터 2025년 정도까지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은 계속 입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432곳을 분석을 해보니까 소속 외 근로자가 2023년에는 72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공포가 됐죠. 이때는 66만 명 정도로 8.2%가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고 제가 조금 아까 BGF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섭 상대방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합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회사가 나중에 교섭 상대방이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직고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란봉투법이 입법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환을 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속보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BGF 리테일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본인들은 교섭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까 나온 속보는 결국에는 교섭을 하기로
이제 사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섭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화물연대 측과 회사 측이 상견례를 하고 실무 교섭은 오후 5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이 사망 사고에 대한 협상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하나 속보가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화물연대의 그 점거 과정에서 그 대체 차량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대체 차량을 운송하신 분은 비조합원인데 이분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있었어요. 근데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해 혐의였습니다. 다치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살인죄로 들어갔다라는 네네. 것이죠. 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합원 그 비조합원이 운전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상하지 못했다. 본인의 고의는 전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살인으로서 영장 신청이 들어간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BGF 리테일과 화물연대 간의 교섭이 성사되는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 운전자가 살인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까지 갔네요. 정작 시작은 화물연대 근로자들이 저렇게 배송하려고 하는 화물차에 뛰어들면서 그 차량 앞에서 사고가 난 걸로 시작이 돼서 사망과 부상자가 발생한 건데 결국은 화물연대 지도부라든가 저걸 방치한 화물연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자에 대해서 살인자 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BGF 리테일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법적 판단으로 갔을 때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 그럼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 화물연대 측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은 CU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측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진천센터가 이 화물연대가 점거를 하다 보니까 배송이 완전히 막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송을 뚫기 위해서 대체 차량을 투입을 했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고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진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BGF의 여러 허브 중에서도 핵심 허브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뭐 화물연대가 갔다는 것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BGF가 이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CU 점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네, 상황이네요. 지금 편의점 점주야말로 정말 소상공인들이신데 이분들이 물건을 받지 못해서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섭 상대방으로서 어떤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교섭을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이 텅 빈 CU 매대 영상인데 실제로 가장 실제 1차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편의점 점주들과 실제 소비자들이다. 뭐 그렇죠. 이런 자신 평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체 차량으로 배송을 일부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일부의 그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물연대의 점거가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참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형태의 점거가 꼭 필요했던 것인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CU에서 이제는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도 상당히 긴장 상태로 넘어갔어요.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뭐 성과급의 15%를 달라 하면 상당히 지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삼성이 전향적인 입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10%까지 성과급 배정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노조는 오히려 한 번 더 받고 올려치는 식인가요? 15%까지 올려졌는데 여기에 더 이상 이 삼성전자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노조가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이런 쟁여행위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원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제출됐다고 지금 알려졌네요. 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 파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내일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 결의 대회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결의 대회 가려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마 다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삼성 노조 측에서 만약에 사측에 협조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직원들이 있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에서는 사측과 협의를 할 때 말하자면 해고의 뭐 우선순위랄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회사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번 파업 과정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측에서도 이거는 현행법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를 또 고발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에서는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노조 조합원 중에서는 한 49%, 전체 직원 중에서는 2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 블랙리스트 같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지금 뭐 건강검진이네 여행이네 이러면서 휴가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러면 노조한테 지금 찍힐까 봐 그렇죠. 출근했다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자면 강제, 뭐 특정한 장소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대상자가 노조가 추진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걸 피하려면 집회에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휴가 신청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출근을 안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조에 네. 찍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내에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 노조에서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초반에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40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R&D에 쓴 총 예산이 37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는 일단은 배를 갈라서 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고 이 40조 원 정도면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수준의 돈이 되어서 사측에서는 좀 무리한 요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사 측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그 증거가 1호증부터 63호증까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만이라도 만약에 이게 전기가 안 통한다라든지 문을 닫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손실이라는 것은 수백억에서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법원에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중단시킬지 삼성의 미래가 달려있네요. 만일 총파업이 이루어지면 지금 삼성 진짜 5월 20일부터 총파업이 이루어지면 그간의 삼성 실적 뭐 좋다고 지금 엄청나게 붕 떠 있는데 총파업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전체쟁의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방제센터라든지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중앙통제실 이런 것들
이것들을 안전보호시설로 지정을 해서 이 장소들에 대해서만 점거하거나 업무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 3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었는데 네. 328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조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38.1%까지 본인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KDI에서는 수출이 만약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10% 정도 줄게 되면은 국내 총 생산이 0.78% 정도가 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을 했을 때 이 나올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수치상의 것들을 넘어서서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삼성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자료들이 64개 정도 소명서가 제출이 된 상황이다.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노조의 이런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용납하고 또 그냥 그런 것을 확산하도 놔줄 것인지 아닐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네요. 그 상황 살펴봤고요. 자, 민주당 정치인들의 추태 이런 장면들을 좀 몇 가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 관련된 소식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었던 김용. 자,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용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지금 제목은 김남국 2번 공천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당연히 파기환송 제목이 잡혔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당연히 파기환송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자금 수수 이거 당연히 파기환송된다.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하나는 안산 지금 출마를 예고한 김남국 전 의원을 향해서 지난번에 전략공천을 한번 받았잖냐. 그런데 또 전략공천을 받는 것은 특혜다라고 하면서 김남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무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생각하면은 지금 이광재 전 지사도 출마 이야기들이 막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략공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광재 지사 상황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에 이제 한 2009년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박연차 태광그룹 그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징금도 1억 원이 넘게 나왔었는데 본인이 그 와중에도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선이 되고서는 본인 스스로가 공판을 빨리 좀 재개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빨리 이거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7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었거든요. 지금 김용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때 이광재 전 지사의 무죄 주장을 했었던 부분들 아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계속 무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판 재개해달라고 좀 형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 실제 재판 진행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최근에 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 공소 취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이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 씨가 5년형을 받은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 대선 과정에서 그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거든요.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닌데 김용 전진상 정도가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입으로 나온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보석 상태로 나와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출마를 하고 싶다라고 언론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 그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용의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모란 민소장 경기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있는 정청래가 있고 그 외부 보기에 왼쪽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민주당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왼쪽에 보면 김용이 서 있어요. 모란시장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정청래가 저 김용이 지금 서 있는데 자, 민주당이 이 장면 이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저기 떠 있죠. 김용 전 부원장의 참석은 공식 조율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거나 요청하거나 모른 것 없이 그냥 김용이 왔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돌려가지고 공식 조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 김용이 밝힌 말이 또 웃기네요. 솔직하게 우리 당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얼굴 보고 재출마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런 어필하고 싶어서 갔다. 그것도 이 모란시장까지 갔네요. 정청래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저 장면 어떻게 뻔뻔함의 어떤 모습인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일단 김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성남시장 이재명부터 해서 함께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는 성남 쪽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정청래 대표가 김용 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연락이 안 되고 만나질 않으니까 마침 성남에 가 있을 때 얼굴을 비쳤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서 다음번 당대표 연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렇죠. 김용이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조사도 저는 정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다시 드러나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항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봉투 사건 없었던 듯이 정치검찰 얘기를 하면서 개항을 돌려달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도 사면복권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단수공천 받은 거잖아요. 경남도지사 부분에 있어서도 뭐 김남국 전 비서관 지금은 민주당 대변인이죠. 이런 분도 코인 관련해서 그때 재산 신고 내역에 그때는 코인을 등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김남국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거 재산 신고 과거 내역이랑 맞추기 위해서 코인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만 현금성 재산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시 코인으로 넣어놨던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현행 법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무혐의 그리고 무죄로 종결이 돼버린 상황들인 거죠.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거는 법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김용 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송영길 대표처럼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검찰에서 상고를 안 해서 마무리된 거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역풍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정청래 대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용 관련해서 먼저 그 추태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그 장면 살펴봤는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했던 인물 김남국 출마하는 거니까 김남국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진애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가상자산 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그리고 국회 상임이라든가 본회의 때 보여준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저게 국회의원이었는지 아니면 뭐 증권 전문가였거나 코인 전문가 거래 상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었죠. 청와대 들어가서는
현지 누나 좀 도와줘. 인사청탁을 현지 누나에게 해야겠네 해서 본인이 사임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하여간 논란이 되니까 쫓겨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안산 갑에 국회의원 보건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네요. 어떤 상태로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예. 코인 거래했을 때 충격적인 거는 네. 국회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 코인 거래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동안에 김남국 전 의원은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 좀 약간 가난한 서민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게 다 코스프레였구나. 그때 한창 코인으로 돈 벌었을 한 99억 정도를 벌었던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분노가 일으켜졌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당시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그리고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감정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비서관 나와서 당 대변인이 바로 되었죠. 그때부터 양문석 의원이 아무래도 당선 모여형이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안산에 나오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재밌어지는 거는 김남국 대변인이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지역구가 원래 전해철 전 의원의 지역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를 당했던 거죠. 하위 10%였나요? 20%였나요? 이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하위로 체크가 되면서 대규모 감점이 있었고 양문석 후보가 더민주 혁신회의의 핵심 멤버가 결국에는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었던 바로 그런 지역구입니다. 양문석 의원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미 이 의혹들이 불거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혐의 그대로 이렇게 당선직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유책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도 한 2년 전에 삭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조국 대표가 평택을도 그런 거잖아요. 유책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나서 여기다가는 후보를 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왜냐하면 규정을 이미 개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많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정청래 대표랑 같이 가서 뭐 고구마 줄기 심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래서 뭐 공천 받겠냐. 이런 얘기를 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공천을 마치 공천권 행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남국만 문제일까요? 앞서 이 얘기 중에 이제 이광재 이야기도 나왔는데 광원 뭐 지사로 출마하네 어찌네 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인데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기도 한 적이 있었죠.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공문서 위조, 네, 그렇죠. 절도죄, 공문서 위조, 절도죄 이거는 심지어 네. 지난번에 원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거 그
신고 안 한 거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뭐 범죄 경력 조회에 안 나왔다라고 캠프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고 추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문제 제기했었던 그 형들이 실제로 이광재 후보 당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과들이 맞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강원도지사 되자마자 7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던 사람을 다시 공천을 주겠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이번에 강원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우상호 수석이 나오는 거에 본인이 안 나가겠다라고 한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렉스 김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참 경기 하남과 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복되는 송영길은 마무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뭐 위법 수집 증거가 위법했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후에 복당과 지금 이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출마하는지는 아직 안 알려지고 있어요. 당 지도부에서는 현재까지 가르마를 제대로 안 타주고 있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도 들고 있는데 송영길의 출마와 당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일관되게 네. 개항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개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일관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대통령이 총애하고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이 본인도 개항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개항에서 출마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지역과의 연고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송 대표는 다른 지역보다는 개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 그러니까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되었죠. 이 네. 지역도 지역에 다른 사람이 이미 좀 내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이 하는 공천은 아닌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공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모란시장에 찾아오고 그리고 뭐 김남국 대변인은 물론 당 대변인이니까 당대표 일정에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옆에서 계속 같이 있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잡히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마치 정청래 대표의 사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 대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본인이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하고 그리고 공천을 통해서 대권주자로 올라가려는 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명행사 시키면서 공천권 행사에서 대통령까지 간 이 루트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대진님 민주당은 전과자가 기본인가 이렇게 댓글 주셨고 원정님 뭐 전과가 스펙인가 주셨고 불타는 감자님은 개판이 정상이 되는 대한민국 상당히 뭐 핵심적인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민주당은 느껴집니까? 아니지만 네. 민주당은 아니지만 우리 네. 또 전과자 하면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 뭐 화려한 조국.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더라고요. 정경심 교수랑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평택에 집 구했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집은 재건축 끝나면 팔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평택시가 아니라 평택군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KTX에 대한 부분들 또 평택의 노인회를 찾아가서는 재배 그러니까 두 번 절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네,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평택이라는 지역을 찾게 된 것도 본인 연고 없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 지역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차갑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의 어떠한
뭐랄까요? 대통합, 진보 대통합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그 합당 과정에서 입었었던 그 마상이 있어서 아마도 후보는 넣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 뭐 유이동 전 의원이든 누구든 후보를 잘 선택을 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정치인들 중에 가장 거품이 심한 사람, 버블이 심한 사람 하면 그중에 딱 뽑으라면 조국이 아마 상위 3순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가장 허당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너무 부풀려졌죠. 자, 문재인 때 혜택 받더니 지금 이제는 평택까지 가려고 하네요. 그 장면까지 한번 마침 강진애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예, 2부 강전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